사치의 아들은 19살 때 하와이 하늘의 해변에서 커다란 상어의 습격을 받고 죽었다. 혼자 먼 바다로 나가 서핑을 하다가 상어에게 오른쪽 다리를 물렸고 그 충격으로 물에 빠져 죽은 것이다. 서프보드도 거의 두 동강이 나게 물어뜯겼다. 사치는 호놀룰루의 일본 영사관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그만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버렸다. 머릿속이 텅 비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곳에 주저앉아 눈앞에 있는 벽의 한 점을 보고 있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 그녀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가까스로 정신을 수습하고 항공사 전화번호를 찾아 호놀룰루행 비행기를 예약했다. 영서관에서 알려준 대로 아무튼 한시라도 빨리 현지에 가서 그게 정말로 자신의 아들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쩌면 사람을 착각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필 연휴 기간이었던 탓에 당일과 그 다음 날의 호놀룰루 항공편은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다. 어떤 항공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사정을 얘기하자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담당자가 일단 지금 서둘러 공항으로 나오십시오. 어떻게든 좌석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말해주었다. 간단히 짐을 챙겨 나리타 공항으로 달려가자 여성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그녀에게 내어주었다. 현재 빈 좌석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코노미 클래스 요금만 내셔도 돼요. 그녀는 말했다. 참으로 힘드시겠지만 부디 기운 내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사치는 감사 인사를 했다.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치는 너무도 황망하게 달려오는 바람에 영사관 직원에게 도착 시간 알려주는 걸 깜빡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호놀룰루의 일본 영사관 직원이 그녀를 데리고 카우아이 섬에 가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야 연락해서 약속을 잡는 것도 너무 번거로워서 그 길로 자기 혼자 카우아이에 가기로 했다. 현지에 가면 어떻게든 될 것이다. 비행기를 갈아타며 카우아이 섬에 도착한 것은 점심 전이었다. 그녀는 공항 에이비스에서 렌터카를 빌려 우선 가까운 경찰서로 갔다. 그리고 아들이 하나레이 해변에서 상어의 습격을 받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쿄에서 찾아왔노라고 말했다. 안경을 쓴 반백의 경관이 냉장창고 같은 시신 안치소에 그녀를 데리고 갔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의 아들이었다. 얼굴에는 표정이랄 만한 게 없어서 그저 별일 없이 푹 잠든 것처럼 보였다. 죽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도저히 들지 않았다. 아마 누군가 표정을 가다듬어 준 것이리라. 어깨를 잡고 흔들면 투덜거리면서 부스스 일어날 것 같았다. 예전에 매일 아침 그랬던 것처럼. 사무실로 나와서 그 사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에 사인했다. 아드님의 시신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라고 경관이 물었다. 잘 모르겠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런 경우 대개는 어떻게들 하는가요? 화장해서 채를 들고 가시는 것이 이런 경우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라고 경관은 말했다. 사채를 그대로 일본까지 운구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수속도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혹은 카우아이의 묘지에 매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관은 그렇게 말했다. 화장해 주세요. 유고를 도쿄에 갖고 가겠습니다. 라고 사치는 말했다. 아들은 이미 죽어버렸다. 어떻게 해도 살아 돌아올 가망은 없다. 재든 뼈든 사체든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녀는 화장 허가 신청서에 사인한 다음 비용을 지불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밖에 없는데요. 사치는 말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괜찮습니다. 경관이 말했다. 내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 아들의 화장 비용을 지불하는구나. 라고 사치는 생각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무척 비현실적인 일로 생각되었다. 아들이 상어의 습격을 받아 죽었다는 것과 똑같은 만큼 현실감이 빠져 있었다. 화장은 다음 날 오전 중에 치러진다고 했다. 부인은 영어를 잘하시는군요. 담당 경관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사카타라는 이름의 일본계 경관이었다. 젊은 시절에 한동안 미국에서 살았어요. 사치는 말했다. 아, 그렇군요. 경관이 말했다. 그러고는 아들의 짐을 내어주었다. 의류, 여권, 귀국용 비행기 티켓, 지갑, 워크맨, 잡지, 선글라스, 화장품 가방. 모두 작은 보스턴백에 담겨 있었다. 사치는 그런 자질구레한 물품을 목록으로 만든 인수증에도 사인해야만 했다. 다른 자녀분이 있으십니까? 경관이 물었다. 아니요, 아들 하나뿐이에요. 사치는 대답했다. 남편분은 함께 오시지 않았나요? 남편은 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경관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들이 죽은 장소를 알려주세요. 머물던 곳도. 숙박비를 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호놀룰루의 일본 영사관에 연락하고 싶은데 전화를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경관은 지도를 가져와 아들이 서핑하던 장소와 숙박한 호텔의 위치에 마커로 표시해 주었다. 그녀는 경관이 추천해준 시내의 자그마한 호텔에서 묵기로 했다. 제가 한 가지 부인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이 있어요. 사카타라는 초로의 경관은 헤어질 쯤 사치에게 말했다. 이곳 카와이 섬에는 이따금 자연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의 자연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동시에 때때로 거칠고 치명적인 것이 되기도 하죠. 우리는 그런 가능성과 함께 여기서 살아갑니다. 아드님의 일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부디 이번 일로 우리 섬을 원망하거나 증오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부인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드님은 대의나 분노나 증오 따위와는 상관없이 자연의 순환 속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사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화장을 마치고 작은 알루미늄 유골 항아리를 받아든 그녀는 차를 운전해 노스쇼어 안쪽에 자리한 하나레이 해변까지 갔다. 경찰서가 있었던 리우의 시내에서 그곳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다. 몇 년 전에 들이닥친 거대한 태풍 탓에 섬의 수목은 대부분 크게 변형될 만큼 타격을 입었다. 지붕이 날아가 버린 목조 가옥의 흔적은 군데군데 눈에 들어왔다. 산의 형태가 변해버린 곳도 있었다. 자연이 혹독한 땅인 것이다. 반쯤 졸음에 빠진 듯한 조그만 하나레이 마을을 지나 조금 더 들어간 곳에 아들이 상어의 습격을 받은 서프 포인트가 있었다. 그녀는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모래사장에 앉아 5명 남짓한 서퍼가 파도 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보드를 붙잡고 먼 바다에 둥둥 떠 있었다. 힘찬 파도가 밀려오면 그것을 타고 도움닫기로 보드 위에 올라서서 물결을 타고 해안 가까이까지 온다. 그리고 파도가 힘을 잃으면 그들은 균형을 잃고 물속에 빠진다. 그러고는 보드를 찾아들고 패들링으로 파도를 누비며 다시 먼 바다로 돌아간다. 그것의 반복이었다. 사치는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저 사람들은 상어가 무섭지도 않은가? 아니면 내 아들이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상어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를 듣지 못한 것일까? 사치는 모래사장에 앉아 그런 광경을 1시간쯤 무심히 바라보았다. 윤곽이 잡히는 생각은 하나도 할 수 없었다. 무게를 지닌 과거는 어디론가 어이없이 사라져버렸고 미래는 아득히 머나먼 어두침침한 곳에 있었다. 과거도 미래도 지금의 그녀와는 거의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그녀는 시시각각 이행하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 주저앉아 파도와 서퍼들이 만들어내는 단조로운 반복의 풍경을 그저 기계적으로 눈으로 따라잡고 있었다.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이었구나. 그녀는 어느 시점에 문득 그렇게 생각했다.